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1년 12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거주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인 66세의 최 씨는 이날 점심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선 뒤 다음날 새벽 3시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아내는 남편이 약속을 끝내고 바로 일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남편의 사무실을 가봤죠. 그런데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내는 문 아래에 우유 투입구를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목격하게 됐죠. 남편인 최 씨가 문 바로 너머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문을 따고 들어가 최 씨를 흔들어 깨워봤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는데요. 최 씨는 목과 옆구리 등 급소 7곳을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망한 이후 복부에 급소 2곳을 찔린 것도 확인됐어요. 최 씨가 공격당한 부위는 전부 급소였습니다. 만약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범인이 이렇게 여러 번 찌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 씨도 범행 순간 어느 정도의 저항을 했을 텐데 범인은 한 번 한 번을 정확히 급소만 노려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마치 인체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범행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칼을 다뤄본 경험이 적거나 급박한 순간이었다면 어느 정도 빗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상처로만 봤을 때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제대로 저항해볼 새도 없이 순식간에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전문가의 수법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현장에 남은 범인의 단서라고는 엽총 2정이 사라진 것 외에 현금이나 다른 금품이 일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총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 같았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고 용인선상에 올릴 인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처에서 총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두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동일 범이었을까요?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총포사를 운영하던 최 씨의 사망 사건부터 다시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정도로 끔찍하게 피해자를 찔렀다면 평소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주변 인물 관계를 조사해보니 딱히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급소만을 정확히 노려 찔렀다는 점은 인체 구조를 잘 알거나 전문 청부업자가 아닌 이상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최 씨 주변 인물 중 도축업에 종사하거나 의학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이런 인물관계대로라면 면식범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단순히 피해자의 소지품만 노렸다면 이렇게까지 피해자를 공격할 이유는 없을 텐데 범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새도 없이 빠르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총 2자루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총을 훔쳤다는 점에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사이 총포사 최 씨가 사망한 4일 뒤인 12월 11일 오후 3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기업은행 성서공단 지점에 복면을 쓴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범인은 엽총 2자루를 들고 실탄을 쏘며 직원들에게 가방 2개를 던져 돈을 담으라고 위협했어요. 강도의 협박에 놀란 은행 직원들이 머뭇거리자 범인은 실탄 2발을 허공에 쏘며 더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 그런지 범인은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어요. 보통의 은행 강도라면 안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범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현장을 빠져나간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붙잡힐 수도 있는데 그대로 뒀다는 게 이상합니다. 범인은 은행에서 현금 1억 2,600만 원을 빼앗아 근처에 세워둔 흰색 매그너스 차량에 올라타 도주했어요. 이때는 아직 5만원권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원권으로만 1억 이상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무게가 꽤 나갔겠죠. 그런데도 총을 맨 채 혼자서 가방 2개를 들고 차까지 도주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범인이 현장을 도주한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일 오후 6시. 이번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난 차량은 몇 시간 전 은행 강도가 타고 도주한 흰색 매그너스였어요. 화재를 진압한 뒤 차 내부 수색을 해봤습니다. 아내는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현장에서 빼앗은 벨기에산 브로닝 12구경 엽총 2자루와 실탄 36발, 은행 강도에서 사용한 조끼와 돈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차 주인을 알아봤더니 도난 차량이었어요. 거기에 이 흰색 매그너스는 2001년 12월 30일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여관에서 도난된 차량이었고, 번호판은 하루 전날 경남 창녕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도난된 것이었습니다.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던 차가 도난된 것으로 밝혀진 데다 은행을 습격한 강도는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은행 CCTV에 범인이 찍혔고 손님들의 진술도 있었지만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인의 얼굴을 그린 몽타주와 신장, 그 외 신체적인 특징을 통해 수배 전단을 만들 수는 있었는데요. 범인의 신장은 173 정도의 팔자걸음을 하며 경상도 말씨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구시 달서경찰서는 제보자에게 1,000만 원을 준다는 포상금까지 걸어서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사에 별 진전이 없이 사건이 장기화되자 경찰은 의지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얼마 없는 단서로 끈질긴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용의자 한 명 특정해보지 못하고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두 번의 강력 사건이 있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미제로 남으면서 잊혀져 갈 때쯤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 CCTV를 본 수사 전문가들은 당시 범인이 빠르게 총을 장전해 위협 사격을 한 점과 총 9kg나 되는 엽총 2자루와 17kg가량의 돈가방을 들고 빠르게 달아난 것을 봐서는 힘이 굉장히 세고 총을 많이 다뤄본 사람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은 엽총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수부대 출신자의 가능성을 보고 특수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찾아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주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는데요. 특수부대에서는 엽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엽총이 총기류 중 긴 편이고 장전이 어려운 데다 연사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테러 상황 대응 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용하지 않는 총이라는 거예요. 총에 대한 단서는 얻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총을 사용하기 위해 저지른 총포사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어떤 흉기를 사용했던 걸까요?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를 봐선 멧돼지를 사용하는 데 주로 쓰이는 20cm 정도의 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칼을 자주 쓰는 사람도 만나봤죠. 실제로 멧돼지를 사냥할 때는 사냥개들이 먼저 동물을 제압한 뒤 사냥꾼이 칼로 심장을 찔러 사살하고 살과 뼈를 해체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범인이 최 씨를 찌른 부위가 목이나 어깨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급소만 정확하게 노렸다는 점을 볼 때 평소 동물 사냥 경험이 많은 사람일 것이고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됐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도 범인은 동물 사냥이나 해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죠. 범인이 피해자 최 씨의 몸에 지문이나 다른 단서도 남기지 않아서 신원을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흔적만으로 예상해봐야 됐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찾고 동종 범행 전과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범인이 총과 돈가방을 혼자 들고 달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완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 사냥이나 도축에 능숙한 사람일 것이라는 대략적인 추측이 나온 상태지만 이런 추측만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 방송의 마지막엔 범인의 몽타주와 신체 특징을 공개했고요. 제보자를 찾는다는 광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해당 사건을 방송한 뒤 국내 여러 곳과 해외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로 방송에서 내보낸 이 몽타주를 보고 비슷하거나 아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제보들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제보였고 그중 가장 유력해 보이는 용의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중 첫 용의자인 김씨라는 70대 남성은요, 신장이 165 정도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남성은 사건 당시에도 고령이었고 키도 범인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예전에 총포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취재진이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자 자신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굳이 다른 가게를 찾아가 주인을 살해하고 총을 빼앗아서 은행 강도까지 저지를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굳이 범행을 저질러야 했다면 자신의 가게에 있는 총으로 은행 강도를 했어도 됩니다. 누군가를 해칠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자인 김 씨는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2000년대에 1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취미가 있으며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을 가진 정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정 씨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때의 일을 물어보니 정 씨가 2000년대쯤 땅을 매입한 게 사실이지만 그때도 자산이 많았던 사람이라 은행 강도까지 하면서 남의 돈을 뺏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는 거죠. 범죄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부유한 집안 사람이 은행 강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죠. 자, 세 번째 용의자를 제보한 사람은요, 자신이 2001년에 처음으로 범인의 얼굴을 봤는데 차량 정비소에서 배터리를 수리하다가 우연히 목격했던 것이고 2008년엔 회를 배달시켰다가 또다시 이 범인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타주와 굉장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이하죠. 7년 간격으로 같은 사람을 마주쳤는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이 제보자가 범인을 찾는데 아주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해서 최면 수사를 통해 기억을 불러내보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2008년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보자는 집으로 찾아온 회 배달원을 보는 순간 사건의 범인과 크게 닮았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최면에서 깨어나자 2008년에 봤던 횟집 배달원이 범인일 것이라며 자신은 99% 확신한다는 이야기도 했죠. 회 배달을 했던 사람이 횟집 사장이었다는 말도 했거든요. 취재진은 당시 횟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누구이며 어디에 사는지를 수소문해봤습니다. 제보자의 이웃 사람들은 이 횟집 사장을 잘 알고 있으며 몽타주를 보여주자 사장의 얼굴과 많이 닮았다고 진술했어요. 평소에 꾸미는 걸 좋아했고 잘생긴 얼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취재진들은 이웃들의 증언과 횟집 사장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경상도의 한 시골 마을에 거주하는 이 남성 이 씨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마을 주민들에게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해 남들과 시비가 생기면 칼을 휘두른 적이 있고 도박으로 몇 억을 날려 큰 빚을 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쯤 멧돼지 사냥을 자주 했으며 총도 다룰 줄 안다고 했어요. 이웃들의 증언이 예전 대구시에서 일어난 총포사 살인사건이나 은행강도 사건의 범인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씨를 찾아가서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이 씨는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만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그 당시의 일을 물어봐도 사건 순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진술을 하는 걸까요? 심지어 주변 사람들은 이 씨에게 2001년 당시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었으며 사람을 죽여 경찰 수사를 피해 산에 숨어 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을에 퍼져서 신고를 한 적도 있었죠. 경찰이 그 당시 이 씨를 찾아가 신문에 보니 자신은 술을 마시고 헛소리를 한 것이며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서 별도의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지만 술김에 해본 이야기였고 절대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다고 했어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들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이야기를 장난으로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씨의 평소 행실을 봤을 때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의심하는 것을 들키면 이 씨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려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씨는 2번의 강력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자신이라고 의심하는 취재진에게 더 이상의 취재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자기는 대구에 간 적이 없으며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히고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증언과 이 씨의 말을 들어봤을 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 들었던 정황과 목격자의 제보만으로 이 씨를 이 2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물증이 없는 겁니다. 총포사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최 씨를 해친 흉기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특정해내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밝혀낸 것은 사건의 전말과 사건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들이었고요. 방송사가 수사기관처럼 범인을 특정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수상해 보여도 물적 증거와 범인의 자백이 없으면 수사는 성립되지 않죠.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더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제보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태완이법의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건이죠. 경찰은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태예요. 2001년 총포사 주인을 살해하고 은행 강도와 차량 방화까지 저지른 범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내용은 대구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대구 총포사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